오늘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이제 강의를 못했으니까 앞으로 할 게 계속 많은 상태로 남아 있지. 일단 이번 주 공부하고 다음 주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중간고사를 그럼 보도록 하죠. 그러면 월 말이 되나요, 그렇죠? 27일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는 내용은 양자역학 지금 하고 있는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 할 양자역학의 해석, 양자역학 이 내용들 가지고 한번 이 내용들까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 가지고 시험을 보도록 하는데 시험은 뭐 그냥 서술형 일반적인 서술형으로 여러분들이 진술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책이 우리가 선택한 책이 고전물리하고 고전물리학에서 양자역학으로 발전하는 과정, 현대물리학으로 이렇게 진행해오는 과정을 쭉 이야기처럼 늘어놓은 그냥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마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 책을 이제 덮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뒷부분을 뭐 개인적으로 보든가 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네. 예. 그래요? 무슨 대회죠? 그게 학교에서 하는 건가? 응? 혼자 참석하는 거예요? 다른 또 사람 또 있어요? 네, 그래요. 일단 그러면 그렇게 알고 일단은 이름이 뭐죠? 우홍기 일정이 있다고.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고. 예. 그래서 양자역학 과정이 끝나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이제 물리학 우리들이 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뭐 어떤 원리는 어떻게 동작하는가 또는 어떤 장치는 어떻게 동작하는 원리가 물리적으로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봤던 책이죠. 교양인을 위한 물리지식. 이거를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 책의 내용들을 하나씩 훑어보는 일상과 가전기기에 숨어 있는 물리의 40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많이 거론되는 내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방법이 좀 달라지는 거죠.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원자 스펙트럼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원자 스펙트럼이 바로 어디에 있었죠? 원자에 대한 얘기, 그죠? 광전 효과에 대한 얘기까지 간 다음에 러더포드의 양자 가설을 적용하는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공부하면 이제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기본 내용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양자역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원자 스펙트럼에 관한 논의부터 좀 해보면, 원자 스펙트럼이라는 건 이제 특별한 여러 종류의 원자들이 우리 물질에는 존재하죠. 네, 이렇게 이제 물질이 즉 종류가 다른 원자들마다 특별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책에도 잠깐 얘기가 나오지만 이제 불꽃 반응이라는 거 아마 공부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이 원자의 특징이 다를 테니까 원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원자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스펙트럼이란 여러 가지 빛이란 얘기죠. 여러 가지로 구성된 여러 가지로 단일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되는 그 구성을 바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들은 바로 이제 전자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원자마다 특별한 수의 전자와 특별한 이 방법의 전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르면 다른 원자가 되는 거지. 전자의 개수가 당연히 다르면 배치가 달라질 텐데 그럼 이제 다른 종류의 원자들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원자들이 빛을 흡수하고 방출할 수도 있어요. 불꽃반응 같은 경우 불에 던져 놓으면 특별한 빛을 내면서 타는 형태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뭐 마술을 부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불에 넣으면 어떤 물질을 넣으면 초록색 불이 나오고 어떤 물질을 넣으면 노란색 불이 나오고 막 이래요, 그죠? 그래서 원자들마다 전자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결론은 흡수하거나 또는 방출하는 특징이 있게 돼요. 어떤 특징적인 빛들만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는 얘기죠. 선택적인 흡수와 방출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전자기파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되는데 특정한 빛이라고 하는 건 빛은 그 파장으로 특징 지어지죠. 파장. 빛의 파장이 다르면 에너지가 다른 겁니다. 물론 이제 파장의 역수가 진동수가 돼요. 파장은 기호로 이렇게 이제 람다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파의 길이. 예를 들어서 이런 뭐 파동이 있다 그러면 중심을 이렇게 봤을 때 이 되풀이 되는 공간적 그 주기 길이, 그걸 이제 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이 파장으로 에너지를 나타낼 수 있어요. 파장 또는 진동수. 빛의 에너지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hf가 된다.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나 플랑크가 밝혀낸 에너지 양자화에서 알갱이로 되어 있는 한 개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n배를 붙이면 n배가 되는 에너지, 뭐 이렇게 되겠죠. n개가 있을 때 에너지 이렇게. 자, 그래서 특정한 파장을 가진 빛만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는 얘기인데 빛도 에너지잖아요. 빛. 지금 여기 얘기했듯이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에너지만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는 얘기죠. 이 의미는. 그래서 이제 에너지 보존의 의미에서 보자면 또 에너지를 흡수하면 내 에너지가 증가해지는 거지. 그걸 흡수했으니까 여러분 자신이 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밥들 다 먹고 왔지, 그렇죠? 점심 먹고 아침 먹고 했을 텐데 그 밥을 먹는 게 에너지를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먹으면 그럼 내 에너지가 높아져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지. 못 먹으면 이제 뭐 일을 못해, 배고파 못 하는 거고. 근데 선택적으로 흡수한다는 얘기는 특별한 양만 먹는 거야. 이 전자는 딱 그만 어떤 양이 있어요. 정해진 그냥 다른 걸 주면 안 먹어요. 더 많이 줘도 안 먹고 딱 그만큼의 양을 주면 딱 먹어. 선택적으로만 밥을 먹는 거지. 신기하죠? 이상하죠, 그렇죠? 왜 아무거나 주면 안 먹고 특별한 에너지만 왜 먹냐,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특별한 에너지만을 흡수해서 특별한 에너지,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되는데 그러면 이 원자의 에너지, 전자의 에너지는 특별한 에너지만 있나 보다. 전자의 에너지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에너지가 이만큼 더 높아져서 다른 에너지, 더 높은 에너지 상태가 되죠. 여러분들이 되게 힘없고 에너지가 약한 상태였는데 밥을 한 숟갈 먹었어. 그러면 에너지가 이제 높은 상태로 내 상태가 바뀌잖아. 그죠? 전자도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원자를 이루고 있는 자들이 바로 양성자하고 원자 핵이죠. 원자에 전자가 이렇게 들고 있죠. 그래서 원자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은 원자 핵이랑
원자 핵이랑 전자인데 원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건 핵의 에너지나 전자의 에너지가 두 개 다 더해야겠죠. 또는 이것들이 가지는 에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학에서 공부하면 역학적 에너지 뭐 이런 거 공부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 왜 그렇게 역학적 에너지를 열심히 공부했냐? 역학적 에너지는 두 에너지의 합이죠.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에너지 공부하면 이런 거 다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공부하는데 운동 에너지는 속도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움직이면 에너지가 큰 거야. 빠른 운동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크게 있는데 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는 이 입자들의 관계에 관한 겁니다. 입자들의 관계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배치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데 두 개만 있잖아. 두 개만 있으면 거리를 얘기하는 거지. 거리. 입자들의 거리에 의해서 에너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 에너지는 어떻게 어떻게 에너지를 값을 정해야 하냐면 여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본래 그냥 두면 서로 끌어당기겠죠.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점점 가까워져서 언젠간 부딪히겠지. 다른 게 없다면. 그러면 멀리 있을 때는 이렇게 있다가 점점 가까워지면 힘의 세게 더 세져요. 더. 그렇죠? 전기력이나 중력 같은 거 어때요? 가까워질수록 더 힘이 강해지죠. 그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니까 가속도가 점점 커집니다. 속도도 커지겠죠. 가까이 올수록 더 빨라져. 그런데 이제 충돌을 합니다. 그렇죠? 충돌하면 우리 벽에 충돌하면 다시 튀어나오잖아. 그런 것 같이 충돌하기 전에는 운동 에너지가 막 증가합니다. 충돌하는 과정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운동 에너지 증가. 그럼 뭐 다른 에너지는 하나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지.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는데 가만뒀는데 이 둘이 서로 끌어당기고 막 운동 에너지가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뭔가 다른 에너지는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거잖아. 운동 에너지 증가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 줄어드는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줄어들겠지. 반대로 외부에서 그럼 이게 이제 부딪혔다가 다시 튕겨져 나가겠죠. 그럼 튕겨져 나가면서 속력은 점점 줄어들죠. 처음엔 빠르게 튕겨져 나가다가 멀리 가면 속력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다시 멈췄다가 또 오겠지? 용수철처럼 계속 이렇게 진동할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운동 에너지 증가하면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고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이렇게 이 둘 사이에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둘을 더하면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죠. 이 총합은 일정합니다. 합은. 그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그렇죠? 외부에서 에너지 가하지 않고 그냥 냅두면 얘네들끼리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데 운동 상태도 변하고 거리가 변하는 거죠. 거리와 운동 상태가 변해서 하지만 전체 에너지는 일정해. 운동 에너지가 증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가지 에너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생겨나는 이유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런 거죠. 양음 전하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게 전기력이죠. 전기력. 그렇죠? 이걸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전기력이 작용해서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용수철로 되어 있다면 여기 있는 물체하고 이쪽에 담긴 물체가 서로 떨어졌다 붙었다 하겠죠.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죠. 이거 역시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서로 움직이도록 하는 힘을 가하는 건 바로 용수철이죠. 용수철. 용수철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이걸 물리 시간에 막 구하잖아. 그렇죠? 구하는데 결과적으로 뭐야?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의 크고 작은 변하는 것의 반대가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전체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 빼주면 나머지가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 이 경우에는 전체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 빼주면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책에는 원자의 에너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만 얘기하는데 포텐셜 에너지 모를까 봐서 얘기 안 하는 것뿐이에요. 원자의 에너지라고 하는 건 원자의 에너지는 바로 이 두 에너지의 합이죠. 두 에너지의 합.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가까울 때 포텐셜 에너지가 크겠어요? 멀 때 크겠어요? 가까울 때 가까이 있는 상태가 포텐셜 에너지가 클까요? 멀리 있는 상태가 포텐셜 에너지가 클까요? 그렇죠? 멀리 있다 오면 속도가 아주 빨라지겠지? 가까이 있다 오면 속도가 그렇게 많이 안 빨라지겠죠? 즉 멀리 있을 경우가 지금 포텐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지. 포텐셜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면서 멀리 있을 때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원자들은 멀리 있을 때 속력이 빨라요. 전자가. 그래서 이 둘은 같이 커지고 같이 커지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니까 한쪽은 마이너스로 쓰는 겁니다. 마이너스에서 커지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0쪽으로 오는 거죠. 네. 포텐셜 에너지는 무한히 멀리 갔을 때를 0으로 잡아요. 그러면 가까이 올 때는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크기는 커지지만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크기가 실제로 작아지는 거지. 예. 음의 부호를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기준을 무한대로 잡고 음의 기준을 붙여놓으면 포텐셜 에너지가 이게 0인데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 아래니까 여기 있다고.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여기 있다고요.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 게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는 크기가 증가해요. 크기가 이렇게 증가한다고요. 그럼 증가하더라도 얘는 플러스로 증가하고 마이너스로 증가했으니까 증가 변화량을 생각하면 변화량이 없는 거잖아, 그죠? 얘는 이쪽으로 커지고 얘는 아래로 가는 크기가 커지는 거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예, 이게 이렇게 멀리 가면 거리가 증가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요. 거리가 증가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근데 거리가 증가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0쪽으로 가는 거, 음에서 0쪽으로 가는 거니까 실제는 작아지는 거죠. 그죠? 예. 크기로는 커지는 거고. 이게 포텐셜 에너지를 많이 U라는 문자를 많이 표해요. U. 직접 따져보면 U라고 쓰고 운동 에너지는 K라고 씁니다. U는 거리 제곱분의 K, Q1, Q2에 앞에 이제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요. 마이너스를 얘는 안 붙인다. 그죠? 그리고 K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럼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속도가 빨라지면 반지름이 커지게 됩니다. 얘가 증가하면 이거 하나가 지금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지 않으면 증가하면 감소하는 건데, 그죠? 분모가 증가하니까 전체는 감소하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음으로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붙여진다는 얘기, 커진다는 얘기지, 그죠? 예. 얘가 커지면 얘도 같이 커진다고요. 다시 얘기하면 R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에 이 값이 0보다 작은 값이잖아요. R이 증가하면 이 크기가 감소합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이게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해죠. 이게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고 운동 에너지는 V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건 이제 두 입자 사이의 거리라고 하자면 거리가 멀 때는 아래쪽으로 크죠. 아래쪽으로 크다는 얘기는 작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니까 0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뭘 에너지라고 합시다. 또는 포텐셜 그냥 에너지가.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증가. 이렇게. 근데 음으로 증가했지만 크기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음으로 되어 있다.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운동 에너지도 같은 운동 에너지는 R이 커지면 운동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가 거꾸로 되겠다.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나오네요.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그죠? 예, 얘기를 잘못했네요. 여기 운동 에너지. 두 개를 더한 값은 항상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같습니다. 이렇게. 그 에너지는 반대로 작아지게 되네. 뭔가 이상하다 했어, 한체. R이 커지면 속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 얘의 속력은 줄어든다고, 얘의 속력은. 그렇게 돼야겠죠. 그래야지만 두 개 더한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이 되잖아. 이렇게.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분석적인 얘기고, 이 전체 에너지가 일정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일정한 걸. 예. 흡수하면 에너지는 커지겠지.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예. 되게 이제 빛을 주면 에너지가 증가하고, 얘가 빛을 밖으로 방출하면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게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어떤 특정한 빛의 파장을 방출하는지, 어떤 특정한 빛의 파장을 흡수하는지. 그런데 이 흡수하고 방출하는 빛이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 그 얘기는 원자의 에너지 상태가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태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쪽으로도 상태가 변할 수 있지만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이걸 그냥 에너지 상태라고 봐도 돼요. 그냥 에너지. 만약에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여기 이 상태로 올 수도 있어요. 큰 에너지죠. 더 큰 에너지를 흡수하면 여기로 올 수도 있어요. 여기로. 근데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는 못 가요. 네. 그래서 특정한 에너지, 이거를 물리에서는 레벨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레벨. 원자의 에너지가 이런 에너지, 이런 에너지, 이런 에너지, 이런 에너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만 가질 수 있어요. 여기를 E1, E2, E3, E4 이런 에너지만 가질 수 있다고요. 에너지가 증가할 수 있는데, 물론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면 에너지가 이제 증가하겠죠. 그런데 여기 있다가 이런 상태로 가거나 이런 상태, 이런 상태. 다른 상태로는 못 가요. 다른 어떤 사이 값으로는 가지 못합니다. 밥을 먹을 때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밥의 에너지는 요만큼, 요 차이의 에너지. E2-E1 또는 E3-E1 또는 E4-E1의 에너지만 흡수할 수 있거나, 여기서 이제 떨어질 때는 여기로 떨어지거나 여기로 떨어지거나 여기로 떨어질 수 있겠죠.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겠지. 자,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원자의 에너지는 특정 에너지만 그럼 가질 수 있다. 근데 원자 속에서의 에너지는 바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 핵은 무거워서 안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는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지해 있고 전자만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전자의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건 원자의 에너지는 결국 전자의 에너지입니다. 여기에도 전자가 들어가 있고, 이게 전자잖아. 이것도 전자의 속도, 질량이 되겠죠. 전자의 질량. 그러니까 전자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전자에 자꾸 집중하는 겁니다. 어차피 근데 우리 태양계 에너지는 다르죠. 태양계 에너지는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태양계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가 되지만, 태양이 만약에 식어 있는 태양이다. 그럼 태양에는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겠지. 언젠가는 그렇게 뭐 된다고 하는데, 태양이 식어 있어요. 그럼 이 태양계의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겠어요? 이 행성들의 운동 에너지밖에 없겠죠. 운동 에너지하고 이 포텐셜 에너지, 그죠? 책에서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다루지는 않고 운동 에너지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의 에너지도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책에 기술되어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말이지. 어떤 입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들은 에너지가 띄엄띄엄한 값만 갖는다. 선택적인 값만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누군가 정해놓은 거지. 양자 거설이 원자를 구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고전역학에서는 전자가 원자를 돌고 있다. 뭐 이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이 여기 같이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실제로 전자가 돌고 있냐? 돌고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모형으로는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태양계? 그래, 행성이 태양을 돌고 있잖아. 그거 유사하단 말이죠. 전기력을 전기력으로만 바꾸면 똑같이 성립이 되니까.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설명해서 이 불꽃 반응이나 원자 스펙트럼이 설명이 됩니다. 이게 잘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 이론은 성공한 거지. 사람들이 이걸 믿는 거야. 아, 행성 모양이 맞구나. 전자가 잘 돌고 있는 거구나. 그럼 이제 의심이 생깁니다. 그럼 누가 봤어? 이거야.
전자를 돌고 있는 걸 누가 봤냐고. 과학자들에게 이제 요구하는 거죠. 보고 들고 있는 걸 보여줘. 들고 있는 걸 보여줘. 지금까지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죠? 아무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거지. 전자가 돌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돌고 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원자의 스펙트럼을 다 설명할 줄 알았는데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또 하나씩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 이론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어의 원자 이론이 일부는 양자역학이에요. 왜? 선택적 특수한 에너지만 갖잖아, 원자가. 그런데 조금씩 여기 다른 것도 있어. 다른 에너지도 조금 있어. 이거를 설명 못해요. 이걸 설명 못합니다. 이게 보어 원자론의 단점이죠. 많은 걸 설명하지만 또 많은 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고전역학적으로는 전자가 원자를 돌고 있다면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점점 원자핵을 향해 다가갈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돌고 있으면 가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가속 운동. 그렇죠? 원운동은 방향이 계속 변하니까 가속 운동이죠. 가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열심히 뭔가 에너지를 아마 쓰고 있는 것 같아. 그죠? 이걸 계속 돌려야 되잖아. 여러분들 머리에 실을 해서 머리 매달아서 돌멩이 매달아서 머리를 매달으면 안 되고 돌멩이를 매달아서 머리 위에서 막 돌리면 저절로 돌아가지는 않죠. 내가 열심히 힘을 주고 일을 해야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전자를 돌리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가? 에너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겠죠.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줄어들면 이 에너지가 줄어드는 건데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속도가 감소하는 거고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뭐 또 거리가 변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바뀌면 이 거리가 감소하면서 속력이 감소해야 되는 일이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언젠간 전자와 핵이 그냥 결합하겠네? 이렇게. 근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잖아. 수소원자가 있으면 수소원자가 계속 있는 거지 수소원자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공기가 없어지거나 다른 물질로 저절로 바뀌진 않잖아. 전자파가 막 나오진 않잖아. 그죠? 특정한 에너지를 줬을 때나 특정한 에너지를 방출할 때만 이 전자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이상한 거야. 고전적으로 설명이 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어가 양자 가설을 또 하나 더 만들어냅니다. 보어의 양자 가설. 양자화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 다음에 좀 가보면 실제로 원자는 안정적으로 잘 존재하고 있죠. 원자가 막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양자를 보어가 제시한 거예요. 어떤 특정한 에너지만 가지고 그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다른 에너지 상태로 바뀌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주거나 지가 에너지를 잃어버려서 다른 에너지 상태로 갈 수 있다. 띄엄띄엄한 에너지 상태를 갖는다. 이걸 이제 에너지 계단으로 특정한 계단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러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 무슨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띄엄띄엄한 에너지를 갖게 되느냐.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면 좀 평상시에도 그렇잖아. 좀 왜 그래? 이렇게 왜? 그럼 어떻게 돼? 또 원인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원인을 설명하고 왜라는 질문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설명 못 해요. 그렇죠? 근원적인 걸 설명 못 한단 말이야. 근원적인 건. 왜 해가 뜨지? 그럼 열심히 얘기합니다.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왜 지구가 돌지? 그러면 지구가 도는 이유는 원래부터 돌고 있었는데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 때문이야. 왜 유지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물어보면 근원적인 설명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지. 아주 가장 간단한 원자인 수소 원자를 가지고 이제 보어가 저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근데 보어는 자기 나름대로 원리를 찾은 거잖아. 근데 이제 또 다른 과학자들은 왜 그런 원리가 적용되냐, 왜 그런 원리가 나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어의 주장은 그거죠. 전자의 질량, 속도 반지름, 질량을 기호로 우리가 m으로 표시합니다. 그렇죠? 속도는 물리학에서 v로 많이 표시하죠. 그리고 반지름은 그냥 r이라고 합시다. R. 이 둘 사이의 거리죠.
전자와 이 핵 사이의 거리가 R이에요. 이 둘을 곱한 거, 이 셋을 곱한 거죠. MVR. 이걸 가운동량이라고 해요. 가운동량. 예. 기호 L로 많이 표현합니다. L은 MVR이 되는데, 예, 이 양자 수소 원자에서 전자의 상태가 변하더라도, 에너지 상태가 변하더라도 이 값은 이것도 변하는 거죠. 이게 변하는 거니까. 변하는데 이 값 자체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동량 양자화라고 해요. 이거를. 수소 원자에 가장 간단한 게 수소니까 수소만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는 거죠. 수소 원자의 가운동량이 양자화된다. 이게 전자의 질량, 전자의 속력 곱하기 전자의 궤도 반지름이에요. 이렇게 양자화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따져 들어가면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V나 R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V나 R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속력이 특별한 속력 또는 특별한 궤도만 가진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거 양자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 가설이에요. 이것도 가설입니다. 근데 이 가설을 대입해서 수소 원자를 설명해 보니까 이게 다 설명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완벽하진 않지만 그 전보다 훨씬 더 이런 반응들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어요. 물론 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죠? 원자에 적용돼서 성공을 한 거지. 또 성공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묻는 거야. 아, 이게 왜 그래? 이게 왜 그래? 설명을 못 해요. 설명 못 해요.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죠. 그런 거야. 우리가 다 이걸 설명하는 거니까 이걸 설명하라고 해서 설명했는데 또 이걸 설명하래. 아, 이제 거기까지는 모르겠어. 이거냐. 거기까지는 모르겠어. I don't know.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양자화가 됐지? 매우 기묘한 일이죠. 예, 매우 그 당시로는 지금도 신기한데, 그죠? 우리가 봐도 신기한데 왜 전자는 그만큼의 에너지만 흡수할까? 예, 이런 얘기죠. 예. 도대체 전자가 뭐길래? 너는 누구냐? 물으면 참 답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이 예언을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의견을 냅니다. 새로운 의견을 내고 이 의견을 종합해서 보면 고의 이 수소원자 가설이 정말 그럴듯하게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드브로이는 전자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전자에 대한 연구. 당연히 원자가 궁금했으니까 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드브로이가 이것도 가설이에요. 드브로이가 이런 주장이나 가설을 합니다. 드브로이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라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름에 많이. 예. 전자는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지닌다. 전자는 입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입자이기도 하지만 파동의 성질도 지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자기 박사 논문을 써요. 이걸 가지고. 전자는 이럴 것이야, 이럴 것이야, 이럴 것이야. 근데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아주 신박한 또 아이디어잖아. 근데 누구나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 빛은 진동을 하는 이 파동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이 빛은 단순히 진동하는 파동이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 양자화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빛을 주잖아. 이 빛이 나오고 빛을 주죠. 그럼 이 빛을 흡수해서 얘가 에너지가 이만큼 올라간다고. 여기서 있을 때 에너지를 또 이만큼 흡수해서 상태가 바뀌고 또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광전 효과도 아인슈타인이 설명하죠. 그 이전에 플랑크의 흑체 복사. 이거 이제 기존까지 공부했던 거잖아. 플랑크 흑체 복사를 가지고 플랑크가 볼츠만의 아이디어를 대입을 해서 흑체 복사를 양자역학으로 설명합니다. 양자화되어 있다는 걸 밝혀내는 거지. 그렇죠? 어떤 입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띄엄띄엄한 에너지를 갖는다는 걸 밝혀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빛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또
하지만 가진 알갱이 이거를 빛은 고전적으로는 그냥 진동인데 파동인데 양자적인 알갱이인 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이걸 이중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이중성. 빛의 이중성. 그런데 드브로이가 몇 년 되지 않아서 드브로이가 한 15년 후에 딱 박사과정 드브로이가 우리가 알고 있던 전자라는 입자들도 물질들도 입자 또는 물질들도 물질의 특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파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이론을 전개합니다. 근데 이건 이론일 뿐이잖아. 자기 추측일 뿐이잖아. 근데 추측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또 잘 맞아요. 대충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많은 걸 계산하지 못했어. 한 1, 2년 후에 바로 이걸 이제 이 드브로이라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실험을 해요. 오, 그래? 나도 실험해보고 너도 실험해보고 실험을 막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유럽에서 실험한 어떤 과학자들이 있고 미국에서 실험한 과학자들이 있었는데 같이 이게 사실이네라고 밝혀냅니다. 실험을 통해서. 똑같은 실험은 아니지만 유사한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요. 실험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거든. 거의 동일한 시기에 논문에 냅니다. 똑같은 논문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두 논문이 이제 화제가 되는 거지. 이 두 논문에서 결과가 드브로이가 예견한 게 맞다. 입자는 파동성도 동시에 갖는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예언한 사람 드브로이하고 3년 후에 실험한 사람들하고 다 노벨상을 공동 수상을 해줘요. 저는 이론을 제시했고 너희들은 진짜임을 밝혀냈고 공동 수상자가 되게 많죠. 이때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J.J. 톰슨의 아들 G.P. 톰슨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고 나는 전자를 양자역학적으로 실험한 사람이에요. 경산한 집안이죠. 그래서 드브로이가 그럼 어떤 주장을 했냐면 드브로이의 주장을 여기에 끼워 맞춰 보는 겁니다. 수소 원자의 전자가 양자화되어 있는지를 전자를 설명한 거니까 파동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드브로이파의 개념을 적용하면 전자 궤도 한 바퀴의 길이가 드브로이 파장의 정수배와 같다는 것이 나오게 돼요. 이게 L이 MVR이라고 그랬잖아. 각운동량 양자화 조건이 보호의 가설이었어요. 보호의 주장. 보호의 가설. 양자 조건이죠. 이게 조건. 양자 조건이 이런 조건으로 되어 있다. 양자화되어 있어서 이게 어떠한 값에 항상 정수배로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 바퀴의 길이라고 하는 건 원주잖아요. 원주. 2파이R이죠. 2파이R. 그렇죠? 2파이R. 원자를 한 바퀴 도는 원주 2파이R이 드브로이 파장. 이걸 입자가 파동이라고 했잖아. 파동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떤 파장을 가지고 있겠죠. 파장이 있겠죠. 그죠? 파장. 그럼 파장이라면 파장하고 무슨 관계를 지을 수 있을까 봤더니 이게 파장의 정수배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다 설명이 돼. 결과적으로 보호의 이론하고 같아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호의 가설을 입증해 주는 사람이야. 드브로이는. 그럼 보호가 의기양양해지겠죠. 봐, 노벨상 탄 사람이 내 주장을 자기도 노벨상 탔으면서 내 주장을 이렇게 맞잖아, 내 말이 맞잖아 이거예요. 보호의 양자 조건이나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걸 물질파라고 합니다. 물질인데 파동으로 해석해? 물질파예요, 물질파. 드브로이파 또는 물질파 같은 말입니다. 드브로이파, 물질파는 메러웨이브라고 합니다. 드브로이 웨이브. 이 사람의 이름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양자 조건이 이게 하나씩 설명되어 나가는 거지. 이렇게 해보니까 그것도 맞네.
이렇게.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이제 물질의 이중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죠? 물질은 물질로만의 입자만의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입자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여기 운동량을 얘기합니다. 운동량. 어떤 물체, 질량이 m 물체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입자잖아요. 이게 입자죠. 파동은 질량 없어도 파동이 움직이잖아. 뭔가 질량 주고 속도 있으면 그건 입자라는 얘기죠. 너 거기서 뭐해? 그러면 나 지금 초속 5m로 달리고 있어. 질량이 얼마야? 나 65kg이야. 그럼 내 운동량이 나오잖아. 이 입자의 운동량이 있는 거라고요. 파동한테 그렇게 할 수 없잖아. 파동도 질량이 얼마야? 난 질량이라는 게 없어. 그렇지? 파동은 뭐가 있어요? 파장. 그리고 파장이 움직이는 전파되는 속도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파동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입자인데 파동으로 이걸 안 쓰고 파동으로도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이 점점 저변화됩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설명하지 못했던 것을. 근데도 역시 또 질문해요. 왜 그러냐? 왜 물질파 이거는 드브로이가 이런 걸 거야라고 이제 예견하는 거잖아. 왜 그러냐? 왜 입자는 물질의 성질, 물질이 파동의 성질을 왜 갖고 있지? 이렇게 또 근원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글쎄 또 생각해야지. 또 그거에 대한 답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답이 나옵니다. 양자는 즉 전자, 아주 작은 입자들, 양자역학에 적용되는 입자들을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빛이나 전자. 너무 기묘해서, 너무 이상해서 나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는 경험에 의해서 설명하는 걸로 이해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우리 전자라고 하는 입자를 우리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현실에서 모래알을 던지고 아무리 해도 모래알 연구를 해도 이거 사이즈만 줄이면 되지 않을까? 예. 그럼 전자가 나올 수 있잖아. 전자의 스케일까지. 그죠? 여러분들이 원자 핵처럼 작아지고 모래알이 전자처럼 작아진다면 그러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이 원자 이렇게 동작하는 거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전자가 원자를 도는 걸, 원자 핵을 도는 걸 그럼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가 양자역학이에요.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양자역학을 쓰지 않았겠죠. 고전역학으로 설명하겠지.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하이젠베르크라는 양자역학 물리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원자 속에서의 전자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내봤자, 즉 관찰해봤자 이런 얘기죠. 전자에 대해서 관찰해봤자 의미가 없는 결과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관찰했는데 의미 없는 결과다? 예. 그 얘기는 관찰해서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관찰하면 되잖아. 왜 확인을 못해? 그 결과가 관찰한 결과가 실제 결과가 아니란 얘기지. 아무리 실험을 해서 관찰을 잘 해도 그 결과가 관찰 결과가 실제 전자를 표현하는 값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또 관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관측 가능한 값에만 의미가 있다. 말하면 뭐 어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관찰 가능한 값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값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찰 가능한 값이 있고 관찰 가능하지 않은 값이 있다. 하이젠베르크는 직관적인 상상을 배제하고 이건 뭐냐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어떤 방법을 그렇게 했구나라고 이해하면 우리 그건 다 경험에 의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 경험이든 어쨌든 다른 거에 뭔가 빗대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런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수학적 관계를 알아내려 하자. 수학적 관계.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수학적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걸 알아내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하이젠베르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하자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 책의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관측 가능한 값에만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관측 가능한 값은 예를 들어서 에너지 입자의 에너지 관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전자의 에너지 관찰할 수 있겠죠. 그럼 전자가 어디에 있나 그것도 관찰할 수 있겠지. 우리 이제 물리적 특징을 나타내주는 숫자 그런 값들이 있잖아. 위치, 에너지, 속도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관찰할 수 있어요.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의 좀 전개가 좀 이상한 게 관찰 가능한 값이라고 하는 건 이게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값이죠. 위치, 에너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관찰은 할 수 있지만 이거 말고 별개로 관찰하더라도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관측 가능한 값조차 관찰하더라도 일부는 무의미해요. 일부는 다 무의미한 게 아니라. 그리고 관찰된 값 자체도 의심을 해봐야 돼요. 관찰된 값 자체. 결론이 아니라 이제 한 가지 이런 진술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이제 실제로 관측하잖아. 실제로 관측. 그럼 뭔가 원래 값을 가지고 있었겠죠. 원래 값을 가지고 있는데 관찰하는 것이 있고 원래 값이 없는데 관찰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사람들은 당연히 원래 값이 있었겠지.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에너지를 수소 원자의 에너지가 있잖아. 이런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었겠지. 그래서 관찰하니까 이런 값을 보여주는 거지. 이거냐? 아니면 원래 값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관찰을 하게 되면 값이 나오는 거냐?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돼야 돼요. 아주 난해한 문제죠. 그렇죠? 내가 강의실 문을 딱 열었어. 그런데 학생이 한 명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 강의실 문을 열기 전에도 저기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직관이잖아. 그렇지? 내가 문을 딱 열었는데 저기 앉아있네? 그럼 문을 열기 전에도 거기 앉아있었겠지. 이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물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문을 열기 전에는 어디에는 있었겠지.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디에 있지는 않아요. 어느 곳을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소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여기에 있지. 이건 측정한 결과예요. 측정한 결과. 여기에 있는 걸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측정하기 전에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정하지 않고 있어요. 전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양자 물리학이에요. 근데 그런 말은 여기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자, 원자 속에서 전자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내봤자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예요. 문을 열어야만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문을 열어서 알고자 하는 게 뭐야? 어디에 전자가 있는지 알고자 하는 거잖아. 근데 문을 열었는데 관찰이 됐어요? 실제 문을 열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어디에도 있지 않았어요. 반대로 어디에도 있을 수 있었어요. 정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거지. 관찰이 무의미하다는 이건 아주 특별한 문제죠. 아니 관찰을 해야 알 수 있는데 관찰이 무의미해지면 도대체 관찰을 뭐하러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당해하는 거지. 양자역학에 대해서 도저히 우리의 직관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계속 나오는 거죠. 너무나 기묘해서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란 얘기는 물리학을 못하는 그다는 의미의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세계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 그래서 일부 이제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은 말도 안 돼. 너무 임시방편적인 이론이니까
이거 말고 더 추가적인 연구를 해서 이걸 더 완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설명을 하는 그런 물리학을 만들어 보자. 이게 아인슈타인의 주장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일부 결정론자들이라고 합니다. 결정론자들 또는 이 확률, 양자역학의 확률 이론인데 이걸 이제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아니 문을 열기 전에 전자가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없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못 받아들이겠지. 그죠? 여러분 자신이 전자라고 생각해봐. 아무도 나를 관찰하지 않았어. 이 방 안에 있어. 그럼 어디에 있겠어요? 어디엔가 있겠죠. 내가 자리를 앉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실제로 전자는 그렇게 상태를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관측 가능한 값에만 의미가 있다는 여러 가지 이제 책의 의미가 모호해서 더 읽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어쨌든 이 수학적 관계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내죠. 이거 이제 잠시 후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그죠. 책 페이지랑 다르죠. 실제 책 페이지하고. 네. 전자책 페이지를 봐갖고 아마. 네. 제목을 보세요. 제목을. 네.